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아직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길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나 투자나 하고 싶은데, 또는 부동산 경매 해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뭐 사실 진리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책 최소 10권 이상 읽기. 종이책 추천하는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 일단 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경력이 최소 3, 4년 이상은 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10년, 20년, 30년까지 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데이터와 경험을,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책 한 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100% 정답지는 아닐 수 있지만 해설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15,000원, 18,000원 요즘에 2만원 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세월, 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 그리고 그분들이 실패한 것도 있을 거고 성공한 것도 있을 건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물론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고민이죠.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최소 10권 이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읽어도 좋고요. 뭐 인터넷 서칭만 해도, 그리고 또 제가 책 추천 도서들을 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인스타랑 유튜브, 블로그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최소 10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닥이 잡혀요. 가닥이 잡힌다는 거는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에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디 지역을 봐야 되고, 어떤 입지의 물건을 봐야 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이책 추천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0권 이상을 읽으면서 종이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즘 이북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내가 그 메모한 부분들도 다 체크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그 실험 결과 뭐 이런 걸 봤는데, 이 모바일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사람의 인지 능력에 있어서 종이책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조금 더 와닿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기도 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이책이 더 좋아요 하는 분들이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좀 더 와닿는 거.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뭐 영화처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책이 좀 더 집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을 추천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밑줄 또는 접어서 나중에 모르거나 기억 안 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0권 이상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것도 많이 얘기한 건데, 부동산 관련 유튜브, 카페, 블로그를 보는 겁니다. 방금 책을 10권 이상 읽으면서 봐도 되고요. 10권 다 읽고 찾아봐도 되고요. 지금 뭐 부동산 관련 유튜브는 너무나 많고, 뭐 부비게이터 채널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카페, 부동산 카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카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뭐 부동산 스터디나 각 지역별로 부동산 카페가 다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들, 회원수가 몇만 명 이상 되는 데들. 그런데 들어가면은 내가 그 지역을 당장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인기글이나 이런 것만 살펴봐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그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디 입지를 좋게 보는지, 왜 좋게 보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부동산 카페들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체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엿들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임장 간접 체험처럼. 그리고 마지막 블로그 중요성을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저도 이제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아까 우리 책을 읽고 종이책에 생각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여기 블로그에 옮겨서 정리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리고 이 글 자체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의 지식의 깊이가 조금 깊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SNS처럼 되게 가벼운 희발되는 그런 글들이 아니고 본인 생각을 꾹꾹 눌러 담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카페, 블로그 보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이유가 그냥 방금 이거예요. 책 읽어라 하고, 유튜브 보라 하고, 카페 가입해서 카페 글 보라 하고, 블로그 보라 하는 게 환경 세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환경 세팅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환경 세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뭐 부동산과 자기개발 이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책 두세 권 읽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일이 없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럼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딴 거 집중해서 더 커리어를 키우든 부업을 열심히 하든 사업을 창업을 하든 그런 거에 힘을 썼으면 되는데 다 휘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꾸준히 지속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국에 이런 환경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 구독 창란에 부동산 자기계발 자본주의 관련 경제 채널들이 구독이 돼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에 그것들이 대체로 80% 이상 떠야 되고 카페에 들어가는 게 습관이 돼서 부동산 카페 인기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준 인사이트를 보는 게 일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블로그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블로거들이 쓴 그런 데이터와 통계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마치는 시간 또는 뭐 휴게 시간이나 이럴 때 틈틈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어야 된다. 이것 전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 세팅이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자기개발 모임, 부자 모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데 한 달에 책을 2권 정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부동산 책을 거의 10권 가까이 읽은 분이 있습니다. 매일 그 독서를 인증하면서. 그분이 지금 강의를 최근에 수강하셔서 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분은 올해 안에 아마 성과를 하나 이뤄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모임에 나오기를 자처를 하면서 꾸준히 나왔거든요. 결국 환경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환경 세팅 안 했으면 꾸준히 못 했을 겁니다. 그게 환경 세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되게 나약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을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그게 다 완료가 됐다면 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다? 투자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력을 가지려면은 결국에 내가 그러면은 뭐 실행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가능한 상황을 여러분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표적으로 종잣돈 만들기죠. 그 투자 가능한 금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수입을 늘린다. 또는 저축을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소비를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여건상 안 되면 한두 가지라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쨌든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에 가 있으면 주식의 일부를 매도를 하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금으로 치환을 시킬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겠죠. 뭐 지금 주식 장이 좋다고 해서 계속 또 그거 계속 좋은 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럼 한두 달 뒤에 부비게이터님 그 돈으로 주식으로 투자하려고 했을 때 또 물렸어요. 나중에 오르면 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돼요. 근데 내가 언제 투자할지를 정하고 투자 가능한 상황을 만들면서 그 지점을 확실히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산이라는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서 내가 그냥 그거 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투자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 만드는 거 차근차근 계획을 저축률 내가 수입 대비 저축을 얼마 하겠다, 지출을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5번째는 집 근처 부동산 또는 법원을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나는 이제 돈도 모으고 있고 공부도 좀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봐야죠. 부동산은 그냥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하는 주식 같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있어요. 물론 전화 임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들을 이끌어내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내가 만약에 진짜 계약을 한다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미리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니까 내가 좀 잘 알잖아요. 우리 집 근처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 삼아 연습 삼아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 30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서 소장님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거. 물론 부동산 문 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혼자 그런데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혼자 못하겠다 하면은 저희 정규 강의나 다마고치 프로젝트에 부동산을 같이 연간 6회 이상 지금 올 연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장님들하고 결국에 대화를 나누고 시세를 끌어내고 어떤 호재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대화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소장님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시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도 높죠. 내가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 가격에 맞춰서 거기서 제일 저렴한 물건 또는 제일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할 건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집 근처에 그냥 한번 쓱 여러분들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뭐 평일에 연차 내든 반차 내든 시간 있으면은 그냥 쓱 한번 들려서 선생님들하고 그냥 얘기 나눠보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찾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지, 여기는 왜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원에 또 한번 가서 그 분위기를 느껴보고 신기할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낙찰되고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떨어지는 사람 있고 입찰표 잘못 쓴 사람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거 한번 가서 모의 입찰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 아파트 가격이 난 얼마에 낙찰될 것 같은데 얼마에 낙찰이 되었네? 왜 저 가격에 낙찰됐을까?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부동산 또는 법원에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결국에 이 부동산에 방문을 한 거, 법원에 가는 거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어디 하냐면 보통 아까 얘기 드린 블로그에 합니다. 블로그에 그냥 내 생각 정리하듯이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되게 좋은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블로그에 언젠가 내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면 누군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거기에서 또 환경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더 좋은 투자처 또는 더 좋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전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 같은 데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내 메모장, 근데 그런 건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블로그에 쓴 글을 내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야 된다. 마지막은 그럼 이것까지 다 했어. 기록까지 다 했어.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경매 물건 이제 검색해야죠, 여러분들. 뭐 보면서 아까 유튜브 봤을 거 아니에요. 부비게이트 영상하고 이런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 부동산 경매 물건 나는 어떤 거 투자해보지? 어디 지역에 해보지? 아파트를 할까? 빌라를 할까? 오피스텔을 할까? 상가를 해볼까? 묘지를 해볼까? 지분을 해볼까? 되게 여러 가지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다 지금 이어지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는 앞에서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론 공부에 앞서서 뭐 해야 된다? 환경 세팅해야 된다 얘기 드린 거고, 그 이론 공부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현장을 가보라고 했죠. 부동산 법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기록들을 블로그 등에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루틴화 시켜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든 또는 내가 모의 투자 같이 하는 거예요. 모의 투자, 모의 입찰 해서 이 물건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될까? 대출 이자는 얼마나 나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출 이자가 이만큼 나가면 내 소득에 비해 과한 건 아닌가? 아닌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또 따져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스텝은 계속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년 뒤에 결혼을 하지 않을까? 자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해질 것 같지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이 7가지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온다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왕불인이들 위해서 부동산 공부하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 이 공부를 토대로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지 이제 질문이 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다시 또 물음표로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무슨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단 말이에요. 공부는 이제 했어. 뭐가 좋은지도 뭐 대충 알았어.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래. 근데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나에게 뭐가 맞을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기준점을 조금 잡아드리는 오늘 영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첫 번째로 무슨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나요? 무슨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일단 당연한 답입니다. 오를 확률이 높은 곳을 투자를 한다. 오를 확률이 높은 곳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그때 한번 영상 올렸더니 그건 나도 무슨 말인지 안다. 그거는 뭐 오를 비트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오를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사냐, 얼마에 사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를 확률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높은 거는 없겠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을 합니다. 그럼 이게 확률로서 조금 더 높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오를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를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내려갈 확률에 있는 부동산보다 또는 조금 절대적으로 금액이 싼 시기에 싼 타이밍에 사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샀다고 해서 오르진 않겠죠. 부동산이 뭐 30년 사시면 내리 오르진 않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때 내려간 구간에서 올라갈 구간의 그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 당연한 얘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은 아파트를 사야겠죠. 그러면 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걸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이 오를 확률이란 것은 결국에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으로 뭔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다의 의미는 결국에 내가 샀던 금액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을 때 그것들이 이제 의미가 실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결국에 오를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부동산이 그럼 이때까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또 다시 전부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있고 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부동산 매매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엄청 높지 않아서 대출을 뭐 많이 안 받았어도 됐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파트가 5억 정도 했다면 지금 만약에 10억 정도 한다 칠게요. 그러면 5억인 아파트를 살 때 무조건 거의 보통 대출을 받죠. 그럼 대출 80% 받으면 4억이에요. 마찬가지로 10억짜리 대출 80% 받으면 8억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 받는 금액이 올라가면 뭐죠? 금리의 영향이 되게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대출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금리가 1%, 2%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1%, 2%랑 지금 2024년에 1%, 2%랑은 완전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금리의 영향이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그 금리라는 것은 어쨌든 돈의 값인데 그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차이도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풀리냐 적게 풀리냐도 시장에서 유동성 역할을 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과거가 우리한테는 공부로서 또는 투자할 때 데이터 근거로서 도움이 되니까 그것들을 알아야 다음의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100%가 아니더라도 70%, 80%, 90%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변하는 것은 그때마다 학습을 해서 다음 투자에 또 적용을 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과거에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격들이 영향을 미쳤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단 다 모르겠고 우리 집 근처에 그냥 투자하면 안 됩니까? 합니다. 그냥 우리 집 근처에 그냥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냥 집 근처가 일단 저희 집 근처가 뭐가 좋고요. 뭐가 들어서고요.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고요. 꽤나 돈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드리면 근처를 먼저 보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부동산에 방문하고 돌아다니고 임장하고 하는 거는 집 근처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소장님들한테 얘기도 잘하고 연습 삼아서는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여기 투자한다거나 산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순위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럼 이전의 데이터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들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먼저 따지고 그게 우리 집 근처가 부합한다면 우리 동네가 부합한다면 그때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집 근처 먼저 해볼래 이거가 되면은 결국에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갈 것일 수도 있고요. 뭐 몇 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집 근처에 사겠다 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그런 근거들이 필요한데 결국 이 가격이라는 것은 뭐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들은 이거 두 가지. 수요와 공급. 가격은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가격표들 있죠. 그게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멈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거가 또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가 있냐를 따졌을 때 첫 번째 공급으로 따지면 아파트 기준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일단 공급 양을 의미를 하면 여러분들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격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아파트에 있어서 공급은 말 그대로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그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통상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럼 한 3년, 대략 3년을 잡고 올해, 예를 들어 3년 전에 21년에 분양을 했는데 올해 입주하는 물량들이 과연 얼만큼 있냐? 그러면 그 각 지역별로, 그 각 인구별로 수요량이 정해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인구수에 얼마, 인구수에 얼마. 그럼 서울은 인구수에 얼마, 뭐 부산은 인구수에 얼마, 인천은 인구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입주하는 아파트 그 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무조건 100%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근거의 가장 큰 첫 번째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이 과연 인구수 기준으로 했을 때 수요량들이 뭐 호갱노노나 아실이나 뭐 부동산 지인이나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내가 앞으로 사는 순간부터 그리고 판을 팔 순간, 예를 들어 2년 뒤에 판다고 했을 때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지금은 적지만 2년 뒤에 많은지 적은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실이라는 그 사이트예요.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홈 하면 여기 뜰 거고 여기서 보면은 입주 물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급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체크 요소인데 요 입주 물량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뭐 서울에서 뭐 이렇게 적정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인구수로 해서 서울에 지금 필요한 적정 수요가 46,000 가구인데 올해 18,000가구,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3,000가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뭐 거의 10년 사이에 가장 거의 부족한 구간들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인천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야 될 게 15,000가구 정도가 이제 적정 수요로 필요한데 올해랑 내년까지는 그 입주 물량이 꽤나 많은 상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2022년, 2023년에 인천에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 공급량이 많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곳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지 않았는지, 그 입주하는 아파트가 대단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이 입주를 하면 보통 전세가가 엄청 낮게 형성이 되거든요. 전세 매물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내가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아니거나 더 좋더라도 신축이 아니라면 내 전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태랑 맞물리게 되면 우리 것들도 세놓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입주 물량 정도는 여러분들 봐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공급량 대비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의 측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청약 경쟁률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수요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또는 여전히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분양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냥 그 청약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서울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둔촌주공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몇 억씩 막 5억, 6억, 7억씩 붙었다고 하는데 그 둔촌주공이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서울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죠. 그거 뭐예요? 줍줍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이 다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되고 남은 것들 줍줍 하러 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몇 억씩 지금 프리미엄이 1년 넘게 만에 붙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그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거 지금 그 10평대, 20평대만 해도 피가 제가 알기로 4억, 5억씩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 수요 자체가 완전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그 청약 경쟁률로서도 충분히 이 지역의 지금 매수자들 심리나 투자자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리가 곧 수요로 연결이 되고 그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그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수요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지금 청약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공급이랑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첫 번째가 입주 물량을 한번 보셔야 되고, 내가 그리고 투자할 때와 투자하면서 나중에 팔고 나올 때까지를 고려했을 때 입주 물량이 과도하진 않는지 이를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수요의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져서 청약 시장이 활활 타고 있는지, 아니면 되게 잠잠하고 경쟁률도 되게 낮고 그 폭이 상승폭이, 청약 경쟁 상승폭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것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것들이 대체로 거래량, 그리고 금리, 아까 얘기한 규제, 그러니까 얼마나 완화되냐, 또 규제가 완전 심해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그 지역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분위기가 안 좋으면 거래가 많이 안 되겠죠. 근데 또 반대로 분위기가 좋아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호가를 이렇게 막 올리면서 그 매수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높게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빠른 속도로. 지금 서울이 약간 그럴 수 있죠. 거래량이 뭐 물론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호가가 마구잡이로 올라가면 매수자들이 그걸 다 따라 사주진 않거든요. 언젠가 잠깐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거고,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되게 거래량이 잘 없다는 것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금리 영향도 받겠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금리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에 따라서도 심리도 많이 바뀔 것이고 시장에 반영되는 결과값도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규제, 그러니까 규제가 얼마나 완화되냐 또는 세지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또 흐름이 바뀔 수가 있죠. 물론 이 규제도 규제의 그 약발이 먹히는 그런 강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규제가 그냥 뭐만 풀린다, 뭐 예를 들어 규제 지역만 풀린다. 예전에 20년도, 21년도 이때쯤에는 그 전국이 거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들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국이 묶였었어요. 근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과 강화되는 시점에 가격 변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의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지금 완전 기본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앞서 또는 가닥을 잡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잡을 때 이 정도는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또는 실거주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자세가 지금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 벌써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또한 조금씩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한 건을 조금 더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마고치 1:1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한 건 낙찰을 받을 때까지 오프라인, 온라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나는 또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부비게이터가 알려주는 입찰가 산정 방법이나 법원이랑 인장 같이 가는 것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4주짜리 우리 실전 경매 오프라인 온라인 반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부비게이터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